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준비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 칼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행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모습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이곳 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고했던 것보다 20분 넘게 더 늦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데 그래서인지 첫 조사 때처럼 청사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진 않았고 창밖으로 손만 흔든 뒤 청사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는 취재진 앞에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은 1,800여 자 정도였는데 민생의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진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대표에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이 먼저 이곳에 왔는데 이번에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준비한 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이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거라며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과는 아침에 저희가 따로 통화도 했는데 검찰이 이미 하루 조사로 끝낼 걸 가지고 2차 소환을 위해 했던 질문 또 하며 지연 전략을 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검찰은 애초 출석을 요구했던 시각이 9시 반인데 이 대표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1차 때 이 대표를 신문했던 반부패 수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2명이 그대로 참여하는데요.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특혜 제공 혐의부터 먼저 조사하고 이후 대장동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보다 질문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인 특혜 배임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광범위한 신문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터무니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미 이 대표 입장은 다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대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면 오늘 조사로 끝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후속 대응을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정치권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억지 횡포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이 대표의 방침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티끌만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던 호언장담이 허언장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최근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의 분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검찰 수사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는데요.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등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자고 여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합니다.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어떤 식으로건 재해로 만들어 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행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판결 내용을 본 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도 기소 못한 죄가 없는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후보까지 4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선 현역 의원들이 대거 떨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컷오프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이 추려졌는데요.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로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다만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득표율이나 순위는 별도 공개되지 않았고 후보 이름 역시 가나다 순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친윤계 후보로 나섰던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등이 모두 대거 탈락한 건데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본선 진출에 오르지 못한 반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모두 예비 경선 문턱을 넘겼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천하람 후보는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당이 퇴행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무겁게 받들겠다며 유쾌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과도한 정치 구호와 퍼포먼스를 멀리하는 차분한 행사로 전당대회를 나아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 역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본경선 돌입에 따라 당과 국민이 원하는 당당한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는 확정이 됐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권 주자들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대구, 서울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 연설회에 참여합니다. 그 사이 당대표 후보들은 4차례 방송 토론회도 잡혔는데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 투표제로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다음 날인 9일 1, 2위 양자 토론회를 열고 10일에서 11일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이 사건은 3년여간 이루어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 조작 시점이 1, 2차로 나뉘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주가 조작 범행은 모두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범행은 포괄 1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5단계로 나뉜 시기 가운데 이 가운데 포함된 시세 조정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표에 대해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해 이른바 주포를 섭외해 시세 조정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고 그마저도 손해를 보고 나와 그 이후론 거래를 끊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에 거래 수량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가담에 대한 의혹 여부가 계속 불거졌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왔는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논의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내일 아침 귀국합니다. 태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내일 아침 8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찰은 현지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뒤 김 씨가 국적기에 타는 순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해제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으로 지금까지 2만 명 넘게 희생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여전히 잔해에 갇혀 있어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정입니다. 네, 시시각각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2만 1,000명을 넘어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가 17,674명으로 추가 집계됐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3,3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서서 2만 1,051명에 달합니다. 12년 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수인 18,500명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도 희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즉 72시간도 넘겼기 때문에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인명피해가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 인명피해도 크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추산되고 있습니까? 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9일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지진은 튀르키예 10개 주에 걸쳐서 피해를 낳았습니다. 건물 6,500채가 무너졌고요. 손상된 건물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이번 지진의 악영향을 받은 피해자가 2,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물과 연료, 전기 공급 차질 속에 추위, 굶주림, 절망과 싸워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에는 때 아닌 추위까지 몰아쳐 영하로 내려가는 등 예년 평균보다 크게는 1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서 지진 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2차 재해 위험을 경고하면서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한 11시쯤 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좀 차가 밀렸나 봐요. 저희도 기다리다가 생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가져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항상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른바 둘러싸고 있는 친명 그룹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아무튼 지금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잖아요. 이 수사가 검찰의 독재다. 그리고 이제 조작이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검찰이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일관의 논리예요. 근데 검찰은 아무튼 지금 백현동 용지 변경된 거, 4단계 이제 갑자기 올라간 거 그런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단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여전히 높습니다만 제가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공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됐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격차가 좀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 맞다. 검찰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다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정치적 지지층 결집 이런 전 아니더라도 그런 면 때문에 그런지 여론은 조금 좁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저 부분이 뭐 다음 총선 때 분명히 엄청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판단이 안 내렸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지층이 갈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강공, 현재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의외로 지지층들이나 또 약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라고 맡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뭐 검찰 수사는 저는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론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제 변수는 정영학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제 이른바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50억 관련된 뇌물죄에 대한 1심에서 그 관련 무죄가 나온 것은 아마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한 8분 정도의 장문의 내용을 이제 정치 일종의 그 선전선동의 계기로 좀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서 소환된 건데 생방송되는 생중계 현장에서 한 8분 정도를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도 없이 경제가 어렵다, 난방비가 급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치적인 억울함만 이야기가 와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지금 어제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오니까 아마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전원 누구나 이렇게 했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부 재판부에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야기되는 정진상, 김용혜까지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른바 김만배와 정영학 사이 또는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어제 그 판결에서 무죄로 낸 부분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예. 전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그걸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네.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재판에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곽 전 의원 아들이나 아니면 곽상도 의원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학 녹취론 전체에 나온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의학 녹취론이 부인됐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방길 수밖에 없는 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정진상, 김용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던 반박 논리가 뭐냐면 정의학 녹취록에 이미 유동규가 다 한 것으로 돼 있다. 네. 유동규가 혼자 다 헤쳐먹은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근거가 정의학 녹취록이었어요. 네. 한 1300페이지 되는 걸 막 이른바 친민주당 계열의 유튜브에서는 공개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학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방어 논리 스스로가 깨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학 녹취록과 상관없이 지금 김용과 정진상으로까지 구속이 돼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은 그 외에 다른 또 정황 증거나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녹취록 그 자체에만 의존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이었던 검찰이었던 2021년 검찰의 초기 수사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도 공소가 진행됐던 검찰은 뭐냐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른 게 무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 더 발빠르게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나온 정의학 녹취록에 대한 그 증거 능력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마냥 즐겨 반겨만 할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임 혐의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일단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김만배 씨의 말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저렇게 됐으니까 김만배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제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증거나 물증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진술에만 의존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도 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전원이기 네. 때문에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진술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그 진술을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의 네. 문제거든요. 네. 지금 말씀도 계속 나온 얘기가 다 누가 그렇게 증언했다, 진술했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건데 모르죠. 검찰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름의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 반드시 물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술도 일관되거나 대단히 구체적인 걸 이제 증거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진술이라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나온 거, 예. 그 논리가 조금 이상하기 전 해요. 왜 이제 그 말씀드리냐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별개다.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재판 거죠? 자체에 그거 좀 아니 물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글쎄요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돈을 줬을까라는 우리 일반의 유추는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대가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민심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55 클럽의 수사라는 게 이래 좀 난항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고 박영수 전 특검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일단 뭐 정의학 녹취록 속에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이 이번에도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제 1차, 2차 검찰 소환에서 진술서만 제출하고 사실은 다 묵비권을 사실상 네.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3차 소환입니다만 나와서 그 장문에 8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입장문을 읽은 걸 보면 오늘도 아마 묵비권을 사실상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변호사 입장도 아까 그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이미 그냥 묵비권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소환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2차 소환에서 끝날 소환인데 오히려 망신을 주려고 3차 소환을 한 거라고 지금 입장을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2차 소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미 그때 자기들은 할 말을 다 했고 진술을 냈기 때문에 오늘도 할 건 없다. 네.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200페이지 넘는 장문의 신문 조서를 지금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그냥 진술서로 가름하고 입을 다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소환이 더 계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는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다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싸움은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이제는 판결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묻는 것은 묵비권으로 답변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정에서 판사가 묻는 것에도 답변을 안 하면 그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아마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제 지리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릴지 지켜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대법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을 푹푹 붕으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거꾸로 만에 하나 검찰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나오면 또 검찰의 입을 정치적 타격이 또 크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초기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서둘러서 기소했던 대장동 일동 4명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새로 검찰 팀이 짜져서 새롭게 수사하면서 새로운 진술과 새로운 증거가 지금 확보가 돼가지고 정진상, 김용까지 구속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의 그런 조여오는 어떤 증거에 의한 어떤 소환과 기소와 재판에서의 유죄 다툼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대장동이 지금 오늘 출석한 관련 조사를 마치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냐 마냐 이걸로 저희가 많이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최근에는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레임은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보는 걸까요? 저는 뭐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요. 지금 구속영장을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청구 안 해도 검찰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제1야당 대표를 지금 3차례나 소환하는 건데 같은 혐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 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다 뭐냐? 우리 야당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증할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장 청구를 하는데 물론 대단히 조심스럽겠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제 또 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면 체포동의안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고 그렇다면 영장 실시심사 할 수 없어요. 영장 청구해봐야 뭐 결국 이제 수순으로 가지만 결국 이제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공산이 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영장 청구는 할 것 같고 기소도 하되 그러나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뭐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았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오전에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발표가 됐고 일단 당대표 후보에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이렇게 4명이 올랐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만 놓고 보면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뭐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4명을 추리는 건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뭐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선두권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이준석 그 전 대표의 후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황교안 후보 역시 우리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심이나 당심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5%에서 7% 정도의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를 충분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합동 유세를 하면서 그리고 4번의 당대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관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유세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TV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4명이 아주 열띠게 정말 대본 없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친윤, 비윤 또는 반윤 또 내지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어떤 개인의 어떤 비전 또 대통령과의 관계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개진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일정한 그 변화의 그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관건은
우리가 100%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뽑는 거긴 합니다만 네. 당심이 민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남은 이 이제 합동 유세 기간하고 TV 토론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민심의 변화를 당심이 완전히 외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민심의 변화와 당심의 어떤 결집 이 상황도 아마 우리가 지켜볼 향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의미가 있겠죠.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3위인지 뭐 모르겠어요. 순위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안 나왔죠. 예, 모릅니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4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아주 직설적으로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4명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간에 천하람 후보가 내세우는 건 지금 김기현이나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건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는 뭐 자신이 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전히 윤심 눈치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천하람 후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대목을 좀 주목해야 될 것도 역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성향 자체가 상당히 우쪽이잖아요. 예. 극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사위원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국민의힘의 이 지금 당심이라는 게 의외로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물론 윤심이 이제 작동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김기현 후보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 정도 이렇게 뭐 1, 2위 다투는 거는 거의 뭐 윤심이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알겠는데 저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전혀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잘만 아까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지만 예. 국민의힘이 잘 좀 경선을 치르면 너무 지금 윤심 경쟁으로 가는 이 부분을 예. 뭐 과도하게 역동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천하람 후보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대로 촉매제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 네. 좀 거기서 이제 보고 또 하나 이준석계가 진출했다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윤 대통령하고는 각이 다른 건데 오늘 4명이 다 진출했다는 건 완전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땐 뭐 속된 말로 쫓겨났지만 예. 거치게 표현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당내에 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전당대회와 꽤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당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지역 분포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영남권과 또 비슷해진 측면이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보면 50대 이상이 물론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 30, 40 세대가 또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거든요. 결국엔 관건은 투표율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느냐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선관위에서 84만 명으로 이제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 구성, 지역별 구성이 이제 표본으로 잡혔는데요. 저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 금방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1년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을 때보다 숫자가 훨씬 늘었고 예.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영남권이 비중이 줄었고 네. 그다음에 20, 30대가 비중이 좀 늘었고 50대 이상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분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은 수도권의 비중이 늘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압니다만 예.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핵심 당원들이나 이 책임 당원들은요 대부분 영남 출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비율이 줄고 수도권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배척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이 늘었다고 했을 때도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분들은 영남 출신이 많고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네. 분들이고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자발해서 와서 입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배치되게 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20, 30대가 늘었고 50대 이상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50, 60대 이상이 훨씬 크긴 하죠. 압도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구성의 변화를 너무 과잉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는 말을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투표율인데요. 네. 투표율이 4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3, 40% 안에서 움직이는데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만 흥행이 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정도의 한 30% 40%대 안에서 투표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84만 표 중에서 절반 이하로 투표를 한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영남과 고령층과 정치적 고관심층, 그렇죠. 고관여층들이 투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라는 게 전체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골고루 반영돼서 표심이 모여지지는 않는다. 표의 쏠림 현상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4만 명의 당심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여론조사 지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표에 잡히는 모집단은 1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네. 84만 명의 흐르는 당심을 정확히 캐치할 수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생방송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판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뭐 지난 정권 때 계속 진행이 돼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는 여권 쪽의 얘기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수사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었으니까 네. 지금 검찰과는 뭐 다른 건 뭐 사실 맞는 얘기고. 근데 뭐 결국은 혐의가 안 나오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권오수 전 회장 이 사람이 지금 유죄가 나왔어요. 일단 네. 집행유예긴 합니다만 유죄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공세할 수 있는 또 명분이 하나 생긴 거죠.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도 관계가 돼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전선을 넓혀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선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1심이. 예. 굉장히 우리가 주목했던 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권이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무산될 텐데 예.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동력을 살릴 계기가 민주당으로서는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의 그 8분 동안에 좀 오래 그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수사라고 좀 하는 이것을 분위기를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게 민심이 약간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고 그 맥락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에 난 것은 유죄이긴 합니다만 네. 집행유예라는 점이 하나 눈길을 네. 띄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91명인가 92명인가 되는 단순 투자자로 한 명으로만 김건희 여사는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장 중요한 유무죄를 다투는 혐의는 주가 조작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주모자로서 참가했느냐의 문제인데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의 단순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1심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치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심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고 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2010년에 그 당시 1단계 주가 조작 당시의 상황과 본다면 뭐 검찰 이번에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그 뒤에 있는 2단계, 3단계의 주가 조작이 훨씬 더 강력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초반기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예. 상황이어서 이걸 가지고 저는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주가 조작 때 조작 시기는 이제 공소시효가 다 돼서 면소 판결이 나온 거고요. 2차 작전 시기부터 유죄가 된 건데 네. 2차 시기에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고 뭐 파일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네. 민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특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그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대선 후보 때 밝혔던 그 시기와 달리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정도의 어떤 참여했던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그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계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혐의가 있는 점을 판단해서 예.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수사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특검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 공세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무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곳곳에 내리던 눈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날이 차차 개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만 흐린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8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낮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맑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